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북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이야기긴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현재 3천여 명 파병인가요? 했다라고 하고, 푸틴도 그게 부인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일단 평론가님 말씀부터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병 부분. 이게 지금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정부가 강하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나토나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북한군이 들어간 건 우리가 봤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선을 긋고 있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실제로 북한군이 파병돼서 전선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보다 지금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도 이거를 굉장히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내부의 수많은 문제를 덮기 위한 걸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팩트가 체크가 돼야 돼요. 정말 병력이 이동했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 병력들이 전투부대인지 특수부대인지 보급부대인지 뭔지가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좀 보도 내용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푸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도 이 보도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항상 답답한 게, 언론에서 푸틴의 말을 항상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푸틴. 그리고 또 오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러시아 말로 들어보면 푸틴이 굉장히 조롱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푸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됐다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푸틴이 사진이야 좋은 거지, 사진은 내가 부인할 수 없지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치 푸틴이 인정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뉘앙스상 그거 아니고요. 또 그러니까 푸틴 여태까지는 푸틴이 한 말, 또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언론에서 한 자하로파의 대변인 말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미국이랑 또 나토가 하는 게 거의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은 용도가 불투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아마 솔직한 보도일 것 같고 진실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원래 처음에는 파병 관련해서 러시아 자체가 허위 가장 보도하다가 약간 달라졌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뉘앙스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재밌게 조롱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비슷한 건가요? 저도 사실은 그 교수님 얘기에 정말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북한군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해석을 여기서 정치 쟁점화 하니까 그럼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가 지금 지원이 끊긴 상황이고 온통 관심이 이스라엘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모멘텀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지금 북한군까지 들어오면 우리 난리 나요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나토와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가 계속 그 얘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언론은 국정원이 어땠다 저땠다. 근데 제가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에 북러 조약 맺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단 말이죠.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가서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칩니까?
난리 안 아니죠. 치잖아요. 아니죠. 예. 벨라루스하고 같은 러시아군이. 동맹인데 뭐 그 그러니까요. 두 나라는. 근데 지금 북한군이 설사 러시아를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일입니까? 군사 동맹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그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지금 점령해서 들어간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주에 북한군이 배치됐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쿠르스크 주 역시도 러시아 영토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본인들이 들어갔는데 점령한 왜요? 거잖아요. 네. 그게 왜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아하. 예. 그 질문 지금 우크라이나 언론을 봤을 때는 크루쿠스크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크루쿠스크에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목해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거 쿠르스크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주장이긴 합니다. 언론에서 나온 얘기긴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은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군대가 러시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북을 치고 나를 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 미국은 더 거의 뭐 2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에 그거에 대응하는 게 시기가 아니고 나토도 마찬가지지만 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과 달리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선에서 러시아가 약간 조금 우세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건 맞는데 내부적으로 뭐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해지고 있어요. 나날이.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북한을 들여온 그 군을 데려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훈련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계속 러시아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군이 실제로 와서 드론 공격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기술을 배우고 있다. 아니면 어디가 배치가 돼서 러시아 군대가 운영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부진다운 형식으로 그냥 전 세계에 겁주는 그런 목적도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또 이런 보도도 있긴 해요. 우크라이나 언론이긴 한데 북한이 러시아한테 오물풍선 사용 방법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오물풍선 지금 대통령실까지 떨어졌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기 지원 관련해서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무기 지원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지금 했어요. 폴란드 지금 와 있죠.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정말 내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안 됐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이 군사 동맹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북러 사이 군사 동맹 사이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갑자기 부하내동 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까지 줄 수 있어, 공격 무기까지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미국 나토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위협 상황이 지금 커지면은 미국 민주당한테 유리할 게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경 안 쓰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도와주든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든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릭스 회의에 가가지고 자 양쪽 어디든 더 이상의 군사력이 투입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 북한을 투입시키는 것도 대놓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명분으로요. 네. 이거는 진짜 내부 정치형밖에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혈맹 정도의 관계도 아니거니와 그럼 우리가 러시아와 완전히 관계가 없느냐. 그 러시아랑 더 관계가 가깝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가까웠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도대체 저는 없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 내부 정치적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꾸 외부로 돌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데 뭐
교수님한테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그러니까 거의 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처음에 후보 시절부터 지금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북한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뭐 선제 타격이니 네. 뭐니, 그러니까 굉장히 반북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뭘 하든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간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딘가에 자기 군사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더 군사를 보내겠다! 그런 말을 라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는 진짜로.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얘기지, 혹은 이제 대한민국 내부적인 정치적인 메시지일 뿐이지, 네. 뭔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도와주겠다거나 아니면 러시아랑 그러니까 외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요 북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무기, 전략 미사일 기지가 전략무기에 집결한 곳인데 공개를 했습니다. 대선 2주 앞둔 이 상황에 의도를 한번 짚어주시죠. 아마 무력감을 존재감을 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보이는 과정에서 사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러시아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뭔가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이야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요? 우리가 뭐 그렇게 러시아에 막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도 요 정도는 됩니다라는 것과 함께 저는 사실은 존재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김정은의 존재감은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매우 왜냐하면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국제 과시용으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미국 대선을 굉장히 도와주는 모양새죠. 트럼프를 도와준 모양새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해리스가 들어오면은 그 독재자들 상대를 못 한다니까요. 나 정도 돼야지 그 독재자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독재자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야 우리는 이런 것도 있고 전략 무기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씨 북한이 그렇게 막 말로 무시해가지고 야 북한 신경 쓰지 마 하도 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저 정도급을 상대하려면 뭔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가진 후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그거 좀 못 박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꾸 북한이 우리 남한 정부, 한국 정부를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북한 입장에서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미국만 보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세계 강대국들하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급이야. 남한 정부 따위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딱 열흘. 네. 아 이거 사실은 그거하고도 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고 북한 상황, 뭐 러시아, 중동 뭐 다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먼저 예측 한번 해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나요? 지금 거의 박빙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뭐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네, 저희 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 의견을 의견이 바뀐 적 없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게 저는 그래도 유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지금 이 시점에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초접전 상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지할 사람들은 다 자기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그렇죠. 다 했고 지금은 누가 잘 투표소에서 가는지가 문제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그냥 분위기상 보니까 원래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를 잘 모이게 해둬요. 네, 잘 설득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봐서는 트럼프가 좀 이렇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는 해리스인데 이 시장을 바라보면 트럼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데 여론조사가 수백 개씩 쏟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그래도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것만 일방적으로 나왔고 네. 경합주에서는 초박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는데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있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샤이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6, 7%를 앞서야지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초박빙이다라는 얘기는 해리스가 졌다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CNN 타운홀 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나와라, 해리스 나와라 했는데 결국 트럼프는 안 나갔어요. 자, 해리스가 딱 나갔는데 거기서 직접 유권자들한테 질문을 다이렉트로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아픈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당신이 바이든과 차별화가 뭐가 되느냐? 다른 게 뭐가 있냐? 아니 저는 바이든보다 잘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그거 지난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해리스가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해리스가 구체적으로 바이든과 차별화시키면서 자기가 어떤 정책들을 펼칠 건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권자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바이든과 다른 게 뭐야? 우리를 제발 좀 설득해줘라고 하는데 해리스가 거기서 우리가 잘할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해리스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이게 대선 쪽집게에 불리는 이 네이트 실버 이 통계학자죠.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거의 맞추는 사람인데 50대 50이지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해리스 얘기를 하다가 또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뭐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계속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정말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네. 2020년, 2016년 네. 미국 대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그때도 힐러리가 이겼어요. 다소로 전체로 따지면. 따졌을 전체로 때는? 따졌을 네. 때. 근데 미국은 다소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경합주에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이제 많이 달리는 건데 네.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경합주 뭐 펜실베이니아라든가 이런 주들은 거의 대부분 트럼프를 우세적으로 지지하는 주이다 보니까 해리스가 거기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 경합주 얘기거든요. 결국 썬벨트, 러스벨트 한 7개, 8개 그 경합주에서 결론이 난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뭐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고 텍사스는 뭐 공화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뭐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여기서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해리스가 경합주를 잘 공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부지런히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원래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에 러스벨트, 썬벨트가 이렇게 나뉘어져 네. 있는데 그쪽이 전통적으로 공업지대였던 곳들이 네. 많잖아요. 로스벨트는 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썬벨트 쪽도 사람들이 막 부유한 사람들이 네. 많은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네. 팍팍해지면서 우경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뭐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내가 너한테 월급을 얼마를 더 줄게. 그러니까요. 너한테 일자리를 줄게. 차라리 쉽게 그냥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그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혹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해리스는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해리스 화법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내놓는 것마저도 본인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뒤집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또 예전에 그 반대로 얘기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어라고 얘기를 하면 너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어?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 러스벨트, 썬벨트 사람들은 구체적인 뭐를 주는 거에 대해서 더 좀 호감을 그게 느끼지 와닿잖아요. 추상적인 어떤 가치라는 거는 조금 뒤에 있다. 이렇게 그게 지금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수로 볼 수 있는 그 사전투표도 얘기를 좀 해보면 사전투표가 엄청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게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전투표?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사전 투표가
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뭐 게 민주다. 있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욱더 그렇지도 네, 않은 그런 예.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도 지금 엄청 많이 이제 몰려서 사전 네. 투표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사전 투표가 큰 판세를 크게 바꿀 거라는 예상은 저는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예. 약간 좀 평론가님이 하는 말씀에 보태자면 해리스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해리스가 지금 자기 캠페인을 유세를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세를 잘못하고 있다. 바이든과 차별화점을 두지 않고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해리스를 공격할 포인트가 되게 명확해요. 바이든랑 다를 게 없다. 넌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해리스가 항상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되게 주상적인 얘기 하기만 하고 있고 뭐 낙태에 대한 얘기 주상적인 얘기 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항상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 네. 법률가다운 얘기 이렇게 하겠고 이게 더 좋게 될 거야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트럼프가 굉장히 자세하고 이 지역에는 내가 월급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 또 푸틴을 어떻게 하겠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찝고 뭐 물론 그 얘기도 상당히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공약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근데 그게 있죠. 먹힌다는 게 네. 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꾸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미국 대선은 세계 판도를 바꾼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각 후보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떤 북중러 중동 뭐 한번 우리나라 비롯해서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짚어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지금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똑같아요. 않겠죠? 거의 똑같은, 같겠죠. 예, 네. 똑같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딱 그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맞아. 이제는 앞으로 여기까지 불확실한 불확실한 특히 그냥 하나만 더 네.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세계 뭐 북중러까지 생각하지 말고 중동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눈에 띄는 거 방위비 분담 이제 많이 내야 되는 거 하나 보이고요. 특히 우리 외교 부분이 지금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하고만 이렇게 보고 일본하고 보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과연 이 기조가 맞을지 그거가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자, 해리스가 들어오면 네. 다 똑같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자,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은 두 가지로 또 나눠봐야 돼요. 네. 우리가 계속 윤석열 정권일 때와 아닐 때. 일단 윤석열 정권이니까요. 아이고 이상한 얘기도. 예, 아니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바뀔 수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예, 임기도 끝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자, 일단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한숨 쉬시네요. 이게 최악이라는 거죠. 네 예. 정말 더 최악이요. 더 최악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눈치 따윈 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척하면서 뒤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대놓고 얘기를 하고 과연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의 그 대놓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를 하거나 또는 물밑에서 어떤 협상을 시도할 것이냐. 안 한다. 못한다. 못한다. 능력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최악인 경우가 윤석열 트럼프 트럼프. 조합이 최악이다. 최악.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얘기는 한국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보실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냥 막연하 기도 해리스가 되라 해리스가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상황상. 프랑스도 그렇고 네. 전 세계 뭐 일본의 일찌감치 네. 트럼프가 복귀할 것에 전 세계가 해야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대비하고 해야죠. 있거든요. 대비하고 예. 있어요. 나토도 대비하고 있거든요. 나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다들 손발 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더 가려고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도 그것만 봐도 아무런 대비가 없다고 저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미대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완전히 최절정기에 다다르니까요. 또 다음 주도 아마 미대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 세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